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풀이할 문제는 이제 행정 책임론, 행정 통제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194페이지. 자, 1번. 먼저 이제 윤리, 행정 윤리. 뭐 공직 윤리라고도 합니다. 이제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이제 행동 규범, 코드 오브 컨덕트.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행정윤리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되는 행동 규범입니다. 2번에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죠. 그리고 3번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지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제 행정윤리 개념에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이제 직업윤리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입안에서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도 윤리적이야.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하는 정책을 공무원이 입안에서 추진한다든지 또는 뭐 유태인을 학살하는 뭐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자체가 비윤리적이죠. 4번 보시면 여러분 행정윤리는요 소극적인 윤리와 적극적인 윤리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소극적 윤리는 이런 겁니다. 이런 짓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 뭐 뇌물 받는다든지 직권남용을 한다든지. 반면 적극적 윤리는요 공무원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윤리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행정윤리 개념은 넓게 해석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거는 소극적인 거죠. 아주 기초죠. 문제 3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이 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윤리 법률 크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있죠. 공직자윤리법. 그래서 뭐 재산 등록, 또 신고, 등록, 재산 등록 공개, 또 그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민간 분야 뭐 취업 제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주식의 매각 및 배지 신탁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률이 이제 부패방지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부고발자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3번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은 뭐 비밀엄수의 의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겸직금지 의무예요. 영리 활동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친절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2번은요 이런 거 없어요. 이건 뭐 전혀 뜬금없는 내용인데 이런 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제 5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부패방지법, 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이 부패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내부고발자, 이제 부패행위 신고자죠. 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이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제 보호하는 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죠. 그래서 문제 5번 보시면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거, 뭐 조직 내부의 비리를 이제 양심선언하는 사람들 있죠.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사람. 그래서 퇴직 후의 고발도 내부고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정치적이든 비정치적이든. 그 다음에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기명으로 할 수도 있죠. 언론에다가 고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이 내부 고발 행위는 이제 공직 내부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는 장점이 되지만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공직 내부에서 서로가 일종의 감시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공직사의 응집력은 약화시킬 수가 있고. 이 내부 고발은요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제 문제 제기, 이의 제기 해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대외적으로 이제 폭로하는 거죠. 자, 7번 보시면 이 부패 유형 이 하이덴하이머라는 학자가 부패 유형을 아주 제약시되는 흑색 부패, 아주 경미한 백색 부패, 흑색과 백색 사이의 회색 부패.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 그러니까 백색 부패라는 게 있는데요. 백색 부패는 아주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색 부패 예로 언급되는 게 이제 공직자가 선의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그래서 어쨌거나 얘도 부패예요. 공직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려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동요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가 문제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이걸 흔히 백색 부패의 예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해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2번은 제도화된 부패고 3번은 일탈형 부패라 그러죠. 이 둘은 대비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 제도화된 거, 인허가와 관련해서 급행료 받는 거. 그 다음에 일탈형 부패는 이제 개인의 일탈행위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죠. 이렇게 이제 부패 유형 구분 문제. 자, 문제 9번 갑시다. 문제 8번하고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행정 책임은 accountability, 제도적 책임, 그리고 responsibility, 자율적 책임. 그래서 이제 제도적 책임을 객관적 책임이라고 하고 자율적 책임을 responsibility를 주관적 책임이라고도 하죠. 이 제도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자가 파이너라는 학자고, 이제 자율적 책임, responsibility를 강조하는 학자가 프리드리. 그래서 문제 9번 보시면 프리드리의 행정 책임. 이제 프리드리가 주장하는 행정 책임은 responsibility, 자율적 책임이고 주관적 책임이죠. 요거는 이제 외적인 통제 장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다라는 의식을 갖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전문성과 지식을 동원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내부적 유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행정 책임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책임이고 이제 국민적인 정서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 프리드리가 이 내재적 책임, 특히 이제 이 리스판서빌리티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전문 직업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라는 하나의 전문 직업적인 기준이 형성이 돼 있으면 누가 감독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의술을 발휘해 가지고 환자를 빨리 낫게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전문 직업적인 기준이 형성돼 있으면 누가 감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정 책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4번의 관료의 익명성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이제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죠. 통제. 그래서 이제 길버트라는 학자가, 여러분 이론서에 다 있어요. 행정 통제 유형을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뉘죠. 자, 그래서 외부 통제 방안, 입법부 외부죠. 사법부도 외부고, 그다음에 감사원은 행정조직 내에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 있는 거죠. 청와대 행정부 맨 꼭대기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이것도 역시 비읍, 시민은 외부에 있죠. 여론과 매스컴도 외부죠. 옴부즈만도 외부죠. 그래서 이제 외부 통제로만 연결되어 있는 건 5번만이네요. 자, 이 외부 통제의 유형으로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는데 13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옴부즈만의 출발은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은 옴부즈만이 의회에 소속돼 있어서 외부 통제로 취급을 하고, 우리나라는 옴부즈만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옴부즈만은 내부 통제 장치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13번 보시면 옴부즈만은 1번이 틀렸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 자율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 통제의 방안이죠. 2번 이제 정의롭지 못하거나 이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옴부즈만은 이제 공식적인 외부 통제 장치죠. 그래서 법적으로 확립돼 있긴 하지만 이제 의회에 소속돼 있긴 한데 기능적으로는 자율적이라는 거고, 뭐 진정 청원하고 비슷하고 조사권, 시찰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옴부즈만은 중요한 특징이 아무리 위법 부당한 행정 작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직접 취소나 무효화는 못 시킵니다. 단지 시정 조치 권고만 할 수 있죠. 간접적이에요. 자, 15번 가시겠습니다. 이제 정부 혁신에 관한 것들인데요. 뭐 행정개혁을 최근에는 정부 혁신이라고 표현하죠. 행정개혁을. 그래서 이제 혁신은 이제 현재의 행정 상태를 보다 나은 상태로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1번 행정을 인위적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이제 추진돼 당연한 얘기일 거고. 근데 이제 행정개혁, 정부혁신에서는요, 이 현재의 행정 상태를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만족하고 있는 세력들은 개혁에 저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투쟁 이런 것들이, 그래서 2번 보시면 이제 기술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투쟁, 타협, 이런 정치적인, 사회 심리적인, 그래서 내부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개혁을 추진하려고 해요. 정부 관료제를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럼 아무래도 외적인 지원군들도 있어야 되겠죠. 상호 연결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할 수 있고 부작용, 저항 뭐 이런 것도 생긴다는 거죠. 4번에 보시면 생태, 즉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요. 자, 근데 비연속적인 과정, 이게 틀렸어요. 행정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요. 역사 이래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행정개혁이죠. 그리고 새로운 개혁 조치들의 개혁 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집행되는 제도를 단기 집약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래서 4번은 비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이고, 단기 집약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행정개혁은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자, 17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크게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구조적 접근 방법이 있고, 과정적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행태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요. 행태적 접근 방법의 대표가 OOD, 조직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태, 즉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즉 X이론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Y이론적인 가치관과 태도로 바꿔서 이제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OD예요. 조직 발전. 이 17번 조직 발전의 대표적인 기법이 뭡니까? 감수성 훈련이에요. 감수성. 대인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훈련이죠. 실험실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17번 감수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2번이죠.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 이해를 어떻게 해요?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과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17번은 2번이고요. 자, 19번. 행정개혁이라는 거는 현재의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저항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강제적 방법, 두 번째 공리적 기술적 방법, 세 번째 규범적인 사회적인 방법. 이 중에 규범적인 전략, 여러분 규범적인 전략은 핵심이 이겁니다. 개혁 대상을 개혁 과정에 참여시켜요. 참여.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수용. 그래서 1번 점진적 추진은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 적절한 시기, 이것도 기술적인 방법이고, 참여가 이제 규범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반대급부 보장하는 거는 공리적인 방법이고, 이제 5번에 권한 행사하는 건 강제적인 거죠. 자, 21번이요. 이제 행정정보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이건 뭐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 정보 기술이 도입이 되면 이제 조직 구조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론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이제 전통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요? 종 위에다가 럭비공을 올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 그림 자체가 뭘 뜻합니까? 누가 가장 많이 없어져요? 중간관리층이 가장 많이 없어지고 계층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21번 이제 이 정보 기술이 도입이 되면요, 집권화되는 측면도 있고 분권화되는 측면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집권화가 촉진되는 측면이 있고, 3번 이제 수직적인 피라미드 형태가 소멸되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조직 같은 거. 2번이 틀리죠. 중간층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중간관리층이.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개성과 참모의 구별도 모호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그
참모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 정보기술이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일반인들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검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개선 조직 자체가 이제 참모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23번 지식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먼 거. 지식관리는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 지식행정 이거는 학습 조직과 결합됩니다. 유기적 조직이에요. 전통적인 계층제 관료제 구조가 약화돼야 돼. 그래서 2번 보시면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면요, 조직의 경직성이 발생해서 도전과 창의, 학습이 어려워져요. 나머지는 뭐 다 맞는 거고. 자, 25번 보시면 이제 지식행정, 지식정보사에서 지식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식은 이 노나카와 타쿠치라는 학자가 크게 형식지하고 암묵지 이렇게 나누죠. 형식지는 언어화나 객관화가 가능한 지식, 암묵지는 개인의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 이 중에 자, 암묵지에 해당하는 거 개인의 경험, 조직의 경험 있죠. 니은번. 그 다음에 숙련된 기능, 이것도 그 개인에게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하우.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객관적인 뭐 매뉴얼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고서 이런 것들은 형식지가 되죠. 자, 마지막 27번이요. 유비쿼터스 정부. 최근에는요, 전자정부를 유정부라 그래요. 유비쿼터스. 우리나라에 이제 전자정부법이 있는데, 전자정부법. 그래서 이제 전자정부가 한 단계 더 심화된 거를 이제 유비쿼터스. 그래서 이제 전자정부법에서도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 설표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부개혁, 행정개혁의 모토로 표방하고 있는 게 정부 3.0이죠. 이 정부 3.0이 바로 유비쿼터스예요. 그래서 요 표는 꼭 기억하세요. 1.0은 철저하게 정부 중심이에요. 1.0은. 그리고 일방향이야. 일방향.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창구에 방문을 해야 돼요. 반면 2.0은요. 2.0은 그냥 국민 중심이고 이제는 양방향, 인터넷을 활용해요. 3.0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막연한 국민 중심이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술이 있죠. 최근에. 여기까지 결합되는 거. 그래서 27번 유비쿼터스 정보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뭐예요? anytime, anywhere, any device.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로든지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중단 없는 서비스, 맞춤 서비스, 개인별 맞춤. 이제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높아지겠죠? 일방향이 아닙니다. 쌍방향이라 그랬어요. 쌍방향. 쌍방향인데 특히 뭐예요? 맞춤이죠. 맞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행정 책임론, 행정 통제론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방 행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